서울 소셜 스탠다드 대표 김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주거로 실험을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이제 특히 주택에 있어서는 기존의 이런 대형 개발에서 이런 소형 사회 실험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소개받은 대로 화장실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라고 하는 공유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 이게 주거 유형으로는 공유주택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공급 유형으로는 제가 사회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택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 유형으로서 공유주택에서 조금 얘기를 할 텐데, 마지막에 만일에 기회가 되면 이런 공급자가 다양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 그래서 앞서서의 가시리 협동조합과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다양한 공급 생태계에 대한 얘기들이 가지는 중요성,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 화장실 같이 쓴다라고 했었는데, 이 화장실을 같이 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는 이제 저희가 먼저 일본 사례를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일본에서도 일자리 줄이기, 장기 불황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면서 이런 쉐어하우스도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용 빈도가 좀 낮은 것들을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보통 할 수 있는 원룸의 모습인데요. 이 원룸을 이제 복도까지 좀 활용해야지 이제 쉐어하우스 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용 공간에 기능과 가치를 더하는 것을 쉐어하우스를 만드는 일, 공유주택을 만드는 일이라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래, 버려진 공용 공간 복도에 기능을 더하는 건 알겠어. 그래서 주방이나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하는 건 알겠는데, 가치를 더하는 거는 무엇인지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이 약간의 용적률의 개념으로서 이거를 2개층 8명이 산다고 했었을 때 똑같은 이제 면적을 가지지만 좀 더 높은 층고의 볼륨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동일한 면적에서도 좀 더 극대화된 공간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줄 수 있는 전략으로 이제 공유주택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뭐 저희가 대부분 같이 쓰는 주방이나 거실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층고의 거실 같은 것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면적이 더 주어져서 화장실을 이제 더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로 화장실을 주기보다는 혼자 살았을 때는 경험할 수 없는 욕조 같은 것들을 줘서 이것을 주택의 상품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주택에서 혼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제공하면서 주택을 만드는 전략을 쉐어하우스를 만드는 전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시설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서 3명이 같이 쓰는 이제 쉐어하우스의 화장실의 모습인데요. 이제 3명이 같이 쓰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었을 때는 저희가 이런 쉐어하우스가 가능했었던 이유는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4명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4명이 이 화장실 같이 쓰는 집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명은 그냥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회사원이었고, 한 분은 3교대를 하는 간호사였고, 한 분은 작가였고, 한 분은 이제 바텐더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4명이 같이 살지만 집에서 만나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차 공격을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도시에서의 여러 공간들이 시간으로 분할을 하고 이 시간 단위로 점유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사실은 2019년도에 보면 서울 시민들이 대부분이 1시간 36분이니까 출퇴근 다 해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길에서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통근을 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앞서서처럼 되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조금은 소수일 수도 있는 중요한 사례로 거론되지만 완전히 대중의 삶은 아닌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딱 쉐어하우스에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이 쉐어하우스를 만들 때 그때 이인규 소장님하고도 같이 한 프로젝트였는데, 그 타겟을 정할 때 백수 씨와 부품 씨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2015년도부터 16년도의 조사였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타겟을 삼고 있는 1인 가구의 속성이 백수와 부품으로 나뉠 수 있다.
그래서 백수는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장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니즈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다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반대로 부품씨는 우리가 돈으로도 시간을 산다. 택시를 막 타고 다닌다던가 아니면 가사노동을 이제 사실은 좀 더 돈을 지불해서 누가 청소 서비스 해준다던가 런드리고 같은 것으로 세탁을 누가 해준다던가 이런 가사노동을 이제 이렇게 시간으로도 내가 돈으로도 시간을 사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백수씨나 부품씨나 다 중요한 것은 공간을 계획할 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경험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순간에서 이 백수씨와 부품씨를 생각해보면 되게 재미있는 것은 백수씨를 위한 어떤 서비스와 부품씨를 위한 서비스를 저희가 좀 분화해서 그때는 계획을 했었는데 이 백수씨와 부품씨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수와 부품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진동하면서 누구나 백수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부품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좀 더 재미있는 인사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거주의 경험에서 보면 저희 같이 집을 이제 주택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이 매일매일 새로울 수 있는 집을 어떻게 보면 회사의 미션이나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여행을 하는 호텔은 어디서나 집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거주의 경험이란 것이 굉장히 그 경계가 느슨해지고 있다. 특히 어떤 관점에서 이제 시간에 머무르는 시간에 대한 것에 따라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어떤 용도나 기존적인 뭐 호텔이든 사무소이든 학교든 주택이든 이런 것보다는 그 머무르는 시간에 따라서 건물을 다시 좀 구분하고 규정 짓고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경쟁 관계인 거죠?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많은 시너지를 얻는 관계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사례로 이제 이것은 2016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 영국관에서 이제 거주의 경험을 이제 시간 단위로 그리고 하루 단위 그리고 한 달의 집 1년의 집, 10년의 집이라는 것으로 어떤 집들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한 달의 집에는 우리나라의 고시원이 소개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럼 하루의 집은 어떤 집일까? 한 시간의 집은 어떤 집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사업을 개발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특히 이제 아까 가시리도 약간 온디맨드 커뮤니티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이 공간들이 시간 단위로 예약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이게 그때 당시 런던에 있는 한 체육관에 이제 수업을 예약하는 것인데 복싱 장소를 내가 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스팟을 예약을 하고 이렇게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싶을 때는 예약을 통해서 모이는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모임도 돈 주고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많은 모임들이 이제 어떤 니즈에 의해서 자기들이 일시에 어느 순간에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거와 반영하는 공간들 같은 것들이 많이 유연하게 개발되고 적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우리도 이런 주거를 침대 단위로 책상 단위로 어떻게 더 전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이제 고민에 있어서 주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이 주방에 대한 얘기는 제가 뭔가 어떤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처음에 통이동 집이라는 주택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획득되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이동 집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정린건축문화재단이 이제 사무실을 위치하고 있고요. 2층, 3층은 이제 다가구 주택을 5명이 쓰는 쉐어하우스로 그리고 위에는 주인집도 살고 있고 그리고 좀 남아있던 지하의 공간을 모두가 같이 쓸 수 있는 공유 주방으로 이제 계획을 했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건물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남는 지하실에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집에서 이제 주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2, 3층에 주방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이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신발을 신는 주방이 여러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초대할 수 있고 누구나 좀 더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사회화된 공간으로서 작동하는 걸 보면서 이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꼭
이런 집에 남을 초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통일동 집의 모습인데,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제 주택을 만들 때 이 접지할 수 있는 저층 부분에 모든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공급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큐운이라는 이제 채식을 기반으로 하는 홍대에서 아주 오래된 커뮤니티를 가진 팀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지금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큐세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저희가 임대주택을 짓거나 이런 청년을 위한 주거를 할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번번이 사업이 무산됐었는데, 이렇게 동네에서 환영받는 경험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막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본인들이 요리하는 식품을 지역 근교 농부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농부님이 납품하러 올 때 같이 토종 채소라든지 신선한 야채, 유기농 채소 같은 것들을 동네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마다 작은 장이 열리고 이러면 동네 주민들이나 입주민들이 와가지고 이걸 자연스럽게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층부에 저희가 이렇게 마을 주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주방을 만든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주방의 모습인데요. 근데 하지만 위에 살고 있는 여러 명이 살고 있는 집은 11명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작은 주방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결국에는 이때는 이제 1층의 주방을 가지고 있지만 집 전체에는 주방이 없는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었고, 이제 사실 주택에서 이렇게 주방이 없는 집을 만들겠다고 생각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집은 정말로 주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정말 주방을 축소해서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이게 1970년도에 요리책을 제가 우연히 헌책방에 가서 봤어요. 보니까 1번이 돼지의 털을 뽑는다인 거예요. 그래서 돼지에 털이 있었나? 그래서 제가 사실 껍데기를 안 먹어가지고 돼지의 털이 있는지 몰랐는데 돼지의 털이 껍데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1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돼지의 털을 뽑는다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었는데,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요리책을 만든다고 하면 1번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원투를 찢는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는 거의 냉동도 아니고 생고기 김치찌개를 냄비도 필요 없고 바로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주택에서 주방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주방이 사라지지 않을까? 주택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만드는 집에 주방을 없애고 있습니다. 사실 좀 되게 재밌는 것은, 보통 저희가 커뮤니티가 있는 쉐어하우스라고 했었을 때는 공유 주방이 거의 핵심이고, 저희도 사업 초반기에는 이 공유 주방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되게 재밌게 요즘 저희가 공급하는 집들은 주방이 없는 집들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럼 주방이 없어도 될까? 근데 이제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주방은 모르겠지만 도마는 없어질 것이다. 도마가 없는 집은 이제 곧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제가 1967년도에 독일에 이제 그때 당시 주공에 파견한 고문이 이제 되게 재밌게 생각했었던 거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된장, 장독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그래서 이 독일 사람 아니랄까봐 8평에 사는 사람들은 큰 장독대는 5개 정도 가지고 있고, 중간 크기의 장독대는 3개 가지고 있고, 큰 장독대는 1개 가지고 있고, 12평일 때는 뭐 1.5개 해서 이렇게 다 평형당 장독수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장독대 크기를 이제 조사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둘 수 있는 공간의 크기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은 이 장이란 게 되게 중요한 주거의 기능이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불법으로 증축을 해서 만들기도 하고 옥상에 다 같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했었는데, 사실 더 이상 이런 장독대를 위한 공간은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거실이 우리 주거에 있냐 없냐 논란도 사실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거실은 뭔가 김장을 담그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김장을 담그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사실 김장을 담그지 않는 배경에는 이 dim체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전기기 보급률을 보면 95년도에 이제 이 dim체가 발명된 이후로 2010년도에 보면 세대당 100가구당 86가구가 김치 냉장고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78가구가 에어컨이 있으니까 더운 건 참을 수 있는데 김치 쉬는 거 못 참는. 사실은 이건 좀 거짓말이죠. 왜냐면 한 집당 여러 김치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얘기할 때 항상 가구 수가 줄어들고 주택 보급률이 높아지더라도 주택이 모자란 이유와 똑같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되게 많은 집을 가지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는 이제 사실 거의 다 배달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면 이런 뭐 김치를 만드는 공간이라던가 이제 저장하는 공간이라던가 이렇게 욕조는 재워둘 때 쓰는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방이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만일에 최소한의 주방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건물을 지어야 한다면 주택이라고 했었을 때는 주방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의 주방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소한의 주방이라고 하면 나오는 게 이게 세대 제가 분류 감시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주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전자레인지 얘기 되게 많이 했고, 요즘은 거의 에어프라이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문을 했었을 때 1등은 무엇이었을까요? 전기포트. 네, 전기포트. 그래서 저 요즘 되게 슬펐는데, 전기포트가 최소한의 주방이라고? 이게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었던 거였는데, 전기포트가 그럴 법도 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1인 가구가 소비하는 식자재의 주요 공급처가 편의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편의점의 그 주방이 정말 최소한의 주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H.O.T. 토니 안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뭐 사실 주방 필요 없다, 편의점이 내 방에 있으면 이게 나의 주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실제로 고쳤어요. 편의점으로. 그래서 요리를 그렇게 해먹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편의점이 이렇게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정말 주방이 없어도 되는 그런 집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건 좀 시간이 지났지만 많이 본 집이신가요? 누구 집인지 아시겠어요? 삼시세끼의 하우스입니다. 삼시세끼의 하우스인데, 어쩌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먹는 것이, 예전에는 직접 기르고 이거를 먹기 위해서 뭐 일을 하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밥 해 먹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의 주거에서 아주 많은 노동의 공간은 레크레이션의 공간으로 재편이 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주방 같은 광고를 보더라도 이제 어머니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난장판을 치더라도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주방이지, 굳이 뭐 이걸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프랑크푸르트 키친 같이 해서 주부의 채소 동선으로 해서 이 가사도둑의 효율을 높여주고 이런 거가 더 이상 아니지 않나. 그래서 먹는 것도 굶주린 배를 채우는 피딩이 아니라 뭔가 교감을 나누고 우리 함께 뭘 할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이 필요한 것처럼, 이런 집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런 레크레이션으로 재편성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맨날 퇴근하면서 집 깨끗이 치워놔, 놀지 말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여기 정말 누가 이렇게 좀 집을 치워줄 로봇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BM이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비싸죠. 아직까지는 사실은 뭐 식기세척기도 그렇고 뭐 건조기도 그렇고 이런 가사노동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가전들이 비싸기 때문에 이 가사노동을 이런 기계가 다 대체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고, 그것도 이제 소득 수준이나 가처분 소득 수준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래의 주거는 이렇게 1터, 놀터, 3터가 이제 다시 재편집되는 형상으로 이제 재편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온디맨드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필요했을 때 같이 모일 수 있는 취향 공동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퇴 후에 누구와 무엇을 하면 함께 살 것인가?
그렇게 말씀 주셨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모든 뭐 은퇴뿐만 아니라 이런 취향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이제 기획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일본의 지방의 한 서점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이제 주말에 서점에서 하룻밤 자보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거를 계획할 때 주거에서 어떤 기능을 더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서점에 침대만 더하는 것.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체육관에 그냥 어디 저 구석에 침대만 더 있으면 제가 가장 원하는 집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래 주거는 오히려 이렇게 기능이 굉장히 복합화된, 또는 기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의 주거의 기능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새롭게 해야지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 주택이라는 정의가 굉장히 이제 주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법에서 주택을 정의할 때 이제 그러니까 독립대 주거라고 하는 것이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의 생활이라고 했었을 때의 규정은 욕실은 괜찮지만 취사시설은 불가하다. 즉 주택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취사시설의 유무로 저희가 판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주방이 없는 집도 가능하던가, 아니면 뭐 일하는 곳에서 그냥 생활할 수 있다던가, 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주택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지금이야말로 주택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될 때가 아닐까. 이 기존의 이 주택의 정의로는 저희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담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주택, 준주택, 비주택으로 해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독립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주택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아닌 이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다중주택이라던가 고시원이라던가 기숙사라던가 이런 관광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부분이 주거권에 있어서 취약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용도적으로도 마찰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호텔들을 활용해서 이미 주거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 이런 주거들이 값싸지도 않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게, 주방이 없었으면 보통의 사람들이 이것을 장기로 숙박하는 주거 형태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주방이 없어도 이제 주거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주거로 활용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LCT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생활 숙박시설이죠. 주거가 아닌 곳에 오히려 아파트 같은 호텔에서 별장처럼 살라면서 광고를 하면서 이제 그런 주거의 개념이 점점점 유연해지면서 난개발이 되고 있는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주거에 맞닥 필요한 인프라라던가 용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규제들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사실 근데 민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간은 뭐 그냥 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공공에서 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마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이제 서울에서 도전숙이라고 해서 이제 청년들의 일터와 삼터가 좀 결합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 그룹 오즈라는 팀에서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당선 계획안을 보면 이제 이 공유 주방이 중간에 있고 공유 주택과 공유 오피스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주방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래서 주택에서는 주방이 빠지고 오피스에서도 탕비 같은 것들이 주방에 모여지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소방법이 사실 다 다르기 때문에 돈이 많다라고 하면 이거를 사실 다 같이 지을 수 있겠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짓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용도들이 수직적으로 용도가 복합되는 것이 아직 법적으로 불가하고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택은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시설로부터 동선이 분리돼야 되는 이런 사실 좀 애매한 법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되지 않는다. 그래서 평면에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복도에 있는 주방 같은 것들 계획을 하고 당선이 되었으나, 이게 이제 주방이 없는 주택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제 원룸 형식으로 다 바꿔서 공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개별의 욕실 설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제 불가해서 이제
계획과 달리 전혀 다른 주택들이 공급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민간은 차치하고라도 공공에서 좀 선도적으로 이런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주택마저도 지금의 아주 경직된 주택 용도의 정의라던가 용도의 구분 이런 것들 때문에 구현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난곡의 JYA 사이 건축사 사무소에서 또 이제 현상 설계에 당선된 공모의 모습인데, 이제 거실의 일부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복도에서 이제 이런 거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 역시 불법은 아니지만 어렵죠. 그죠? 네, 이게 용도적으로 건축가의 아이디어가 실현되기에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미 저는 이제 주거가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고, 되게 많은 사회학자와 건축가들이 주거의 많은 기능들이 이미 도시로 확정되었고, 주거의 물적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지 주거라는 것이 주택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에 되게 많이 다양화된 시설들과 용도들 사이를 아우르는 것이 주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올해는 좀 더 확장돼서 이게 도시에서만 그런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를 넘나들면서 이런 주거의 서식지의 바운더리를 만들면서 생활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도 제 친구가 제주도에 사옥을 짓는 프로젝트를 저희한테 의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서 가시리 우름이 얘기하면서 이제 난개발된 타운하우스들이 거의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들도 많이 비어 있어서 이 빈 집을 2년 정도 이 친구들이 빌려서 이제 IT 회사였는데 회사 사옥으로 쓰는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옥을 지을 때 서울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집을 짓고, 그리고 이 제주도의 사무실에 이제 팀들이 내려와서 일을 하고 가는 그런 형태의 유닛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게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사실 다음이 2004년도에 제주도에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2015년도에 이 모든 사업을 접고 지방으로 본사 이전을 사실상 실패했었었는데, 그로써 한 5년 뒤로 오히려 자발적으로 이런 젊은 스타트업들은 왜 제주도에 이런 사옥을 짓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가능한 게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사실 코로나 이후로 훨씬 더 가속화된 언제 어디서나 일을 평가받을 수 있고 그 성과에 따라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툴들이 되게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정말 근무지가 유연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실 안에 있더라도 다 트랙이나 슬랙이나 이런 트렐로를 통해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공간에 모이지 않아도 내가 일을 평가받을 수 있고 이제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특히 주택에서도 되게 마찬가지였었는데, 제가 2015년도에 처음에 이제 이런 공유주택을 했었을 때는 이 꾸러미를 정말 해보고 싶었고, 이 꾸러미를 실질적으로 했는데 거의 실패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주택에서 함께 장보기를 통해서 꾸러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이버 페이로 돈을 굉장히 손쉽게 주고받고, 계좌번호 이거 필요 없이 그냥 N분의 1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공동의 장바구니를 통해서 우리 집 장바구니 안에다가 그냥 놓고 난 후에 배송이 한 번에 가능하고,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서비스의 덕에 따라서 공간을 훨씬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제주도에 그 사옥을 지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세로 하지 말고 아예 정말 집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제주도가 아니라 오히려 발리나 치앙마이 같은 데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IT라든지 웹툰을 하는 한 프로젝트 팀들이 이제 어떤 팀을 만들 때 어떤 회사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치앙마이 한 달 살기를 통해서 그 한 달 동안 그 숙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오는,
근데 그런 형태의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지방 살기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 지방의 개념들은 뭐 단지 제주도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큰 도시로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침해주는 로밍이라는 그런 코리빙 서비스 같은 것들도, 국제적인 서비스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이렇게 점점 더 모빌리티가 강화되고 거주가 가벼워지고 이동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그때 집은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오히려 이런 집들이 가구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방이주와 별개로 이제 고민했었던 것이 이것은 이제 2018년도에 중국에서 열렸던 하우스 비전의 일본의 한 건축가의 제안의 모습인데, 이제 이런 집에 있는 집이 벽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인사이드 아웃 돼서 가구로 구성된 그런 나만의 공간이란 것들을 가지고 되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것들에 주목했었던 것은 이제 서울에 비어져 있는 되게 다양한 용도의 시설들을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거평프레아라고 할 수 있는 동대문의 한 슈퍼블럭의 한 평면이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살펴보면서 이제 보통 업무지구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한양도성 그리고 여의도, 강남 이 세 개를 주요 이제 업무지구라고, 서울의 업무지구라고 보고 있고, 이 업무지구가 보통 통상적으로 공실률이 한 1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6%에서 뭐 한 8% 정도 비어 있다. 이게 어떤 경기에 따라서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운영 공실이라고 할 수 있듯이 통상적으로 비어있는 퍼센트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 6%에서 8% 정도 비어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연면적으로 따지면 100만 평이 비어있습니다. 100만 평이면 이거를 20평으로 나누면 5만 명이 쓸 수 있는 주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땅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냥 비어져 있는 공간을 잠시 쓴다고 하면 5만 명한테 집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비어있지?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고, 지금 이때 당시 제가 조사했었을 때 여의도가 보통은 6.6%인데 그때는 23%가 비어있었거든요. 이 23%의 주인공은 바로 저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저 친구 한 동이 다 비어있어가지고 이제 여의도의 전체 연면적을 끌어올리는 거였는데, 저 현대백화점이 있는 저 파크원 평면을 보시면 저 빨간 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빨간 점이 이제 침대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한 500평 정도 되고 화장실이 몰려 있고, 이 35층이 사실 이렇게 한 500평 정도 비어 있기 때문에 20평으로 나누면 한 30명이 쓸 수 있는 집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30명이 저 침대를 놓고 이제 평면을 짜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이게 이제 말하고 있는 고션이 딱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어있는 상가들을 이제 고션을 만들다 보니까 다이어리라던가 화장실에 쓸 수 없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주거가 아닌 것을 주거로 바꾸는 거가 굉장히 어렵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고, 그랬을 때 오히려 벽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구로 나만의 공간을 구획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다른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모빌리티가 가벼워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것들로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MBRDB가 뭐 오래된 곡물 창고를 주택으로 만드는 것처럼 영구적으로 어떤 다른 시설을 주거로 만드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일본의 한 건축가가 이제 그 건물의 틈 사이에서 호텔을 하는 전시를 해가지고 하룻밤 잘 수 있는 되게 짧은 경계에서도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제안이었는데, 이렇게 유연하고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에 다양한 실험들이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도전되고 경험되고 이제 이렇게 늘어날 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제 좋은 생각들이 더 빨리 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같은 것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집이 다 사라지고 가구만 남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키친리스가 아니라 정말
집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집이 없어진다고 하면 무엇이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는 자동차로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스웨덴에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프로모션을 하면서 이제 그 숲속에 작은 사무실을 만들고 이 사무실을 현대차 전기차로 충전을 해서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래서 나만의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나의 최소한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어디에다가 실어서 왔다 갔다 하는 유목민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친구들이 차박 같은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박이 이제 단순히 차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이 차로 구동되는 이런 건물이나 집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사실 처음에는 이게 오히려 집들이 되게 여러 군데 있고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그 애플 아이디를 가지고 나의 환경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집들이 있고 그런 집들을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보다는 내가 어떤 최소한의 나의 짐들을 가지고 이동하는 게 더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또 좀 더 이어서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정말 미래에는 이제 집이 없어지지 않을까. 키친리스를 넘어서 하우스리스가 아닐까. 근데 하우스리스가 아닐까 해서 네, 그 지금 이 영화가 바로 노매드랜드라는 영화인데요. 이 노매드랜드에서 주인공이 말합니다. 나는 홈리스가 아니고 하우스리스야. 그러니까 홈은 있지만 하우스는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매드랜드도 기회가 되면 네,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서 나의 서식지를 찾아가는 그런 삶이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국토의 난개발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풋프린트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해외에 이제 그 자족 가능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플 그리드로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해결 가능하고 최소한의 풋프린트와 최소한의 자국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성능이나 집에 대한 주택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고민들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고민과 함께 우리가 더 많은 연구들이 좀 뒷받침되고 제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처음부터 이제 쉐어하우스를 제안했었던 것들도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이 한 6년이 되지 않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2.5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 기간이 뭐 15년, 20년 되는 집을 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소득이 없는 시대에 소득 기준에 따른 복지라던가 이런 주거 정책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